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개경 수창궁에서 조선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국호가 조선은 아니었죠. 이때 그의 나이가 58세였습니다. 이게 지금 내 나이랑 똑같은데 이럴 때 그때 그 사람은 왕이 됐는데 난 뭘 하고 있나, 우리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사실 조선국왕 이야기 얘기하면요, 다 듣고 나면 결론이 그냥 왕 안 되는 게 편하다, 대부분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우리 남하고 나이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면서 생각하며 삽시다. 즐겁게. 이성계가 조선 태조로 즉위하는 과정은 제가 우리 인문 채널 휴에서 전에 고려에서 멸망해서 조선 즉위까지 한 5부작 정도로 강연한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이야기는 빼고 이제 바로 이성계의 통치 스타일, 국왕으로서의 이성계의 삶과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정말 왕 될 생각도 안 했다. 그저 오래 사는 게 꿈이었다. 여기서 오래 사는 게 꿈이었다라는 거,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 중에 장수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이성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20대 때부터 50대까지 거의 전쟁터를 누비고 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활 쏘고 말 타고 싸워온 삶이 거의 30년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말하는 그냥 오래 살았으면 이라는 말은, 내가 평생 전쟁터에 살았는데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은퇴해서 남은 여생은 좀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한 민간인의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민간인의 삶에 왕이 돼버린 거죠. 내가 어떻게 참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는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왕으로서의 삶 어떠했느냐. 그가 전쟁터에서 원했던, 내가 나이 들면 은퇴해서 조용히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살게 되지도 않았고 운명이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았죠. 국왕으로서의 이성계 삶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고려도 그렇고 송나라 태조도 그렇고 고금천지가 마찬가지지만, 뭔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때는, 그러고 보니 좀 서양은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 있는 사람이 쳐서 왕이 됐잖아, 좀 이렇게 당당히 나가는데, 또 우리야 그러면 됩니까? 도가 있어야 되고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늘 떠밀려서 된다. 고려태조 왕건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장수들이 찾아와서 즉위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 송나라 태조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권력프로 와서 탁 올려주고 입혀주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이건 분명히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도 또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튼 꼭 떠밀려서 어쩌다가 왕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겠어요. 허수아비 왕이 아닌 다음에야. 다음 편에 이야기할 정종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서 왕이 됐죠. 그러나 보통 이렇게 혁명을 주도하고 휘하무장들이 추대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건국 전야 또는 건국 직후에 왕으로서 이성계의 어떤 활동이라는 게 되게 소극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종 이방원의 부각이죠. 이후에 태종이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니까, 그 어떤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선 건국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이 건국한 나라를 빼앗은 게 아니라 원래 조선 건국을 내가 거의 했어,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밀어붙일 정도로 이방원의 활약이 강조되다 보니까, 또 이게 태조는 또 어떻게 끌려 가는 것처럼 이제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가 또 정도전인데요. 정도전이 개국공신으로서 조선의 건국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이성계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강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역성혁명을 꾸민 건 정도전이다. 또 정도전에 왕 몰려고 하고, 그 다음에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죽일 때 저 녀석이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거의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버지 우리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종묘사직의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구했다 이러려다 보니까 또 정도전의 어떤 정책적 역할을 과장하고, 태조는 걸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이제 끌려간 것처럼 묘사가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직접적인 묘사는 안 했지만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 전후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허허하며 사시는 것처럼 장막 속의 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는 어땠는가? 기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태조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왕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확실히 적긴 해요. 그러나 간간히 비치는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그동안의 태조의 통치 스타일을 봐도 나이 58세인데 아직 건강했고, 여러분이 그 군인이었다가 CEO가 되거나 이제 정치가가 된 분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 군인도 물론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실전 전쟁에서 뛰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실전용 무장들의 특징이 어떤 문제를 사소하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막 난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되게 패거나 저 뒤에 있죠. 이성계처럼 앞에서 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파악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해서 그래 나 너 믿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다 해 난 몰라 이랬겠냐고요. 물론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자기가 다 알고 파악한다고 해서 일일이 가서 잔소리하고 나한테 전부 결제받아 오늘 식당 반찬은 뭐야? 김치야? 아니야 깍두기를 바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것도 오바예요. 그런 사람은 훌륭한 무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하들을 이렇게 따르게 하는 걸 뭐 믿고 맡기고, 그리고 어떤 전투 부대원, 어떤 무사의 의리, 의리 이겼잖아, 의리 좋아하고 의리로 살자 뭐 이런 거 믿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르고 너한테 다 떠맡긴다,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아니죠. 지휘관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판단이나 분명한 자기 판단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걸 알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너한테 맡기겠다. 우리의 어떤 군량 시스템이나 이러이러하니까 병사들 배식은 이 정도로 되겠구나. 좋아, 이거 했어. 자, 그럼 그거 갖고 네가 잘 꾸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고 하는 거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계는 정말로 이런 스타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이런 걸 봐도 대체로 이런 스타일이 맞을 겁니다. 정도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고조 유방이 장자방,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량이라고 할 수 있는 모사였죠. 장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이용한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유방을 황제로 세운 것은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사실 정도전이 이게 역적이야, 이 태조를 이용해 모은가, 이 말을 하려고 실록이 기록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장자방이 한고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사를 봐도 한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했죠. 생각처럼 그렇게 이 사람 이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성계가 과연 그럼 이용당했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태조는 고려 말에 수상으로 있으면서 상소도 올리고 그랬는데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걸 절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이라는 법전을 지었어요. 뭐 태조 즉위교서도 냈어요. 과연 그거 뭔 말인지 하는지도 모르고 태조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겠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조선경국전이라는 걸 착각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정도전의 개혁안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미 태조의 도장을 받아서 교서로 반포된 내용을 뽑아서 법전을 정리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새로운 개혁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수가 이미 반포된 법령입니다. 나중에 태조 6년에 간행하는 조준이 만들었다는 경제역전도 가만히 보면 조선경준하고 법치는 것도 되게 많고, 정도전과 조준이 함께 일하면서 만들어낸 법령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반포된 법령들, 그리고 정몽주가 고려 말에 만들었던 신정률과 비슷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거쳤든 태조의 도장을 받고 이미 반포된 법령 다양한 명령 중에서 뽑아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조가 절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태조는 자기가 하는 말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동의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이건 어떤 취지로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여기까지 분명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죠. 태조가 이것까지는 예측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책이 가지는 큰 의미,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쏘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백성이 잘 삽니다. 그래? 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손발 다 잘리고 뭐 정도전이 뭐 왕처럼 되고 이런 거 모르고 그렇게 본다는 건 너무 과도한 오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실제로 태조 즉위 교서 때부터 법령을 반포했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할 때 특히 중요했던 것, 정도전이나 개혁파에게 특히 중요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혁명을 한다, 개혁을 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그런 혁명적인 조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도전이 사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게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는 사족들 중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뽑아서 이들을 관료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공들였던 제도가 과거 제도. 근데 과거를 해봤자 30명 뽑는데 그 중에서 관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그 과거 제도 개혁안. 그 다음에 그 과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군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관직들이 있으니까 서리직. 이거 우리 우습게 보지만 조선시대 이거 다 합쳐도 몇천 명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또 자기 세력으로 뽑아야 되니까 그것을 뽑기 위한 이제 제지 사족의 상경종사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서울 주민으로 만들어서 관료 예비군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씁니다. 요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내용은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태조가 계속 시행을 합시다. 법에도 반포를 했잖아. 근데 연기, 보류 이래가지고 최초의 과거 또 이 상경종사가 계속 미뤄집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들, 토지 개혁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이라든가 노비제도 개혁이라든가 뭔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제도를 태조가 계속 시행을 늦춥니다. 그러다가 태조 6년에서 태조 7년 사이에 와르르 뽑아내게 되죠. 이 역사가들은 이렇게 태조가 연기시킨 것이 나중에 이제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정도전이 제거되고 태조도 불행을 겪는 어떤 단초가 되었다. 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냥 밀어붙여야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거 조치를 시행하자마자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개혁 조치를 시행할 만한 어떤 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마 역사에 답이 안 날 뿐 새로운 사료나 무슨 누구의 일기장, 정도전의 혁명 일기장이나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아마 역사에 답이 안 날 것 같아요. 뭐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고 뭐 항상 그렇잖아요. 화끈하게 가야 된다. 무슨 소리야.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꼭 어느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절대 태조가 어리석고 모르고 정책을 모르고 시행하는 건 절대 아니다. 정도전한테 그냥 맡겨놓고 끌려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자체가 모르고 끌려간 것 아닙니까? 라고 또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그러나 대체로 봐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모르고 끌려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삐를 더 줘야 했던, 풀어야 했던 간에 어쨌든 결과론으로 보면 태조 6년에서 7년 사이에 이 개혁 조치가 진행하다가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정도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바람에 정도전은 초조해지고 또 태조가 이거 자기 정책을 빨리 안 받아주니까 초조해져서 무리수를 뜨다가 좀 무리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고 그 와중에 또 뭐 명나라에 어떻게 또 공작을 펴가지고 정도전 잡아 올려라 그러다 보니까 요동정벌 논나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것도 제가 전에 그 정도전의 개혁 정책 하면서 전에 한번 올린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정도전도 자충수를 두고 초조해지면서 혁명색이 고립되어 가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주인공 태조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움직임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조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조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을까? 태조의 치명적인 에러는 국왕이 되어서 이 사람의 통치 스타일이 전투부대의 의리, 태조는 정말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하들 뭐 이렇게 꼭 삼국지에게처럼 논밭 깔던 병사들 중에 뭐 탁 이렇게 그냥 따라와서 평생 따라다녔다. 뭐 전투에서 만나서 자기 이제 뭐 관우장비처럼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있는데 정말 뭐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그런 좀 전투부 장군으로서의 어떤 카리스마, 어떤 의리 이런 건 확실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정치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실 정치는 안 해봤지만 이게 역사를 보면 정치에 들어가려면 정말 환골탈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모든 걸 먹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새 사람이 별로 인간적으로 봐서 절대 존경스러운 그 모습은 아니지만 좌우간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성계는 군인의 모습 그대로 들어갔죠. 실제로 왕이 된 후에도 하는 걸 보면요, 이 양반은 일단 내가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 대신 너도 나를 믿어라.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고려의 명장 중에 참 불운하게 잘 알려지지 않은 명장 중에 박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대마도 정벌도 했었고 태조가 아주 그저 스카우트했던 정말 인재였죠. 이 박위가 원래는 이성계 낙마 사건인데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고려 측이 반격할 때 그쪽 편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성계가 이게 장군으로 진짜 뛰어나다 해서 이제 스카우트를 해서 자기 부하로 삼죠. 그래서 이제 박위가 태조한테 충성을 바치는데 태조 3년에 그 동래부사 김가행의 무슨 뭐 반란 사건, 이게 뭐 왕씨들 숙청하느라고 만든 사건인데 하여간 이래저래 엉키는 과정에 박위가 거기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박위가 갇히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위험한 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나고 저 원래 당신 편도 아닌데 제거합시다. 그럴 때 이성계가 그러죠. 그때 고려 말에도 제가 나를 어떻게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를 배반하겠냐. 풀어줘라.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게 역사에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황제고 왕이고 간에 높은 데 가면 이렇게 돼요. 내가 제가 억울한 거 알 것 같아. 근데 뭐 장군이 한둘이야? 인재가 한둘이야? 제 억울한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 이게 권력의 자리에 있는 비정함이고 그 사람들은 이걸 비정함이 아니라 정당함이라고 그러죠. 이게 제왕의 마인드고 제왕의 통치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성계 안 그랬거든요. 풀어줍니다. 실제로 박위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날 오히려 이성계의 부하 친척들이 배신을 했지만 박위는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이런 게 이성계의 스타일이에요. 멋있죠? 멋있는데 중요한 건 정치판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정도전하고 조준이 정말 태조를 이용했다면 이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게 이용한 건지도 몰라요. 저거 그냥 투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했다면 좀 이용해 먹은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졌을 거예요. 제가 실록 읽으면서 느낀 바로는 그런 거 고칠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쳐지겠어요, 평생 군인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고 이성계가 박위를 믿었을 때는 단지 그런 것 때문이었겠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 쟤는 우직한 무장이야, 이런 어떤 스타일을 파악했을 겁니다. 요것도 함정인데, 이성계가 뛰어난 무장으로 전쟁터에 살았다는 것은 자기 부하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의 에이브럼스 탱크가 에이브럼스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인데 에이브럼즈가 패턴의 부하였습니다. 그때 에이브럼즈가 발치 전투 때 무전을 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패턴이 묻지도 않고 대답해요. 알았어. 너한테 전적으로 맡긴다. 야,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패턴이 무전 치면 다 좋아, 너한테 맡겨, 네 맘대로 이랬을 것 같아요? 에이브럼즈니까 맡긴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성계가 싸울 때 보면 분명히 이런 걸 잘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부하들 봐도 그렇고. 무장일 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스려야 되는 사람은 관료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과거에 무장으로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 박위는 무장에서 무장으로 있다가 무장으로 죽었는데 과거에 무장이었다가 이젠 정치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했겠냐는 거지.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성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휘하에서 같이 살았던 친척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권력자의 자리를 놓고 배신합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화, 또 이화의 어머니는 그 이성계의 유모이기도 해서 정말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러나 이화가 이성계를 제거하진 않지만 태종편에 쓰죠. 그리고 왕자의 난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확실히 뭔가 이렇게 해준 게 분명합니다. 조원과 조용무는 그 쌍성 총관부에 있던 조씨 집안에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고, 조는 또
쌍성 총관부가 이제 고려를 귀순할 때 조씨 집안 쪽에서 이성계 편에 가담해서 같이 귀순했던 조인벽의 아들입니다. 조영무는 집안이 조금 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여간 어릴 때부터 이성계가 걷어서 키웠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성계가 태종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영무는 쟤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내가 걔들한테 원수 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저런 놈은 너도 반드시 배신한다. 그런 쟤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 말이 이성계의 진심이었다고 봤을 때 조원하고 조영무가 나중에 태종을 배신하느냐? 아니요. 철저하게 충성합니다. 결국 자기 부하였던 사람도 무신으로서 볼 때는 파악이 되는데 정치인이 된 자기 부하는 이성계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군인으로선 성공했던 이성계가 국왕으로서는 실패했던, 그리고 노년의 크나큰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1398년 즉위 7년 만에 왕자의 난이 나면서 이성계는 왕위를 정종에게 양위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또 한 번의 마지막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